안녕하세요. 로펌 머스터노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죠.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는 여러모로 우리를 힘을 북돋우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많은 스트레스의 원인이기도 하죠. 나만 일 잘하면 되지 라는 것으로는 좀 부족한 이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챙겨봐야 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다룬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에 대한 일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요. 다음 편에 이제 2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관계에 노출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5가지 이슈를 뽑아서 직장 생활하면서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이슈는 평판을 무시할 수가 없다. 즉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대한 그 평판을 무시하고 나는 그냥 내 삶을 살 거야. 독야청청할 거야. 그거는 힘들다. 그럼요. 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들어볼게요. 이 부장이 제게 이런 고민을 얘기했었어요. 이 부장이 원래 그 김이사 라인이었는데 회사에도 라인이 이렇게 있거든요. 김이사 라인이었는데 김이사 반대파가 박이사예요. 박이사는 자기 우호 세력들을 모아서 끊임없이 대표이사에게 김이사하고 김이사 라인들 이게 이 부장을 포함해서 흠집 잡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변호사님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표이사님의 태도입니다. 아니 저쪽 놈들 말이죠. 박이사 측 사람들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텐데도 자꾸 대표님은 박이사 측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는 걸 보면 참 우리 대표님이 참 제가 너무 현명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자기에 대해서 김이사와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거를 진실을 잘 규명을 못 해주느냐 대표이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걸 억울하다 해서 저는 이 부장에게 이 3인 성호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얘기해 줬습니다. 3인 성호. 예, 한자로 하면 3인, 3명. 성, 이룰 성자, 호랑이 호자.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이런 건데요. 이 3인 성호라는 고사가 나온 그 출전이 역시 한비자예요. 한비자에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많이 나왔거든요. 자, 전국시대 위나라는 자기보다 센 조나라에 그때는 그 볼모를 보내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조나라가 야, 네 아들 한 명 보내라. 그래서 볼모를 딱 잡아두게 되면 반역을 못하니까. 그래서 위나라는 조나라에 그 아들을 하나 보내야 되는데 그 보통 그렇게 아들을 보낼 때는 핵심적인 아들을 안 보내고 약간 좀 덜 떨어진 아들을 좀 보내요. 근데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니까 보내면서 수행원으로 누구를 보내야 되거든요. 수행하는 신하로. 그래서 좀 그래도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방총이라고 하는 신하를 같이 딸려서 에스코트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네. 보통 이렇게 볼모를 가게 되면 짧게는 한 2, 3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그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방총이 이제 자기가 그 초이스 됐다는 얘기를 듣고 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치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는데 자기가 위나라에 있다가 조나라에 이렇게 자기 나라에 있다가 홈그라운드에 있다가 딴 데로 가게 되면 여기서 이미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자기의 정치적인 정적들이 자기를 뒤에서 뒷담화를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고민하다. 근데 왕이 가라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왕한테 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래 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하, 만약에 지금 우리 위나라 수도 대량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야, 호랑이가 무슨 우리 대량에 나타나?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죠.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동시에 뛰어들어와서 왕이시여, 우리 위나라 수도 대량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그건 좀 내가 못 믿을 것 같은데. 그래요? 자, 그러면 세 사람이 동시에 뛰어들어와서 왕이시여, 우리 위나라 수도 대량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난동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세 사람이 와서 동시에 얘기하면 내가 믿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충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우리 위나라 수도 대량의 호랑이가 나타납니까? 그런데도 보십시오.
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거 왜 갑자기 호랑이 얘기를 왜 하는데? 제가 말입니다. 전하. 이 위나라를 떠나서 조나라에 태자를 모시고 가 있으면 분명히 저희 라이벌들이 엄청나게 저를 뒷담화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전하에 대한 제 충성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를 절대 믿어주십시오. 왕이 에이 예민한 자식. 나 너 알아. 너 얼마나 충신인지 내가 알지. 와, 그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걱정하지 마. 갔다 와. 자, 그랬는데 네. 결국 조나라로 태자와 방총이 떠난 다음에 역시나 방총의 라이벌들이 역시 열심히 뒷담화를 한 거예요. 열심히 뒷담화를 하고 결국 몇 년 후에 태자는 돌아오지만 방총은 못 돌아와요. 너는 나쁜 놈이야. 너 안 돼. 결국은 못 돌아온 거죠. 자, 이렇듯 이게 한비자 내저설에 나오는 건데 이 삼인성호는 아무리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여러 번 듣게 되면 고지곧대로 듣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단 말이죠. 그럼 아까 이 경우에도 이 부장은 아니 이게 진실인데 아니 쟤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대표이사님이 아니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물론 가장 바람직하기는 내 진실을 내 윗사람이 알아주면 좋잖아요. 네. 그런데 솔직히 부부 관계도 부부 사이에도 서로 야 너 왜 내 마음 몰라서 이렇게 싸우는 판에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과연 내 마음을 내가 표현을 그렇게 안 했는데 위에서 다 알아줄 거다?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럼요. 따라서 내 상사가 또 내 주위 사람들이 내 진심을 온전히 다 알아주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다가는 나를 나쁘게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인성호를 통해서 직장생활하면서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되는가? 내 진심이 왜곡돼서 전달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내 상사가 내 주위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네.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 설명과 설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냥 딱 있다가 이런 나를 이렇게 몰라주다니 부르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자연스럽게 뭘로 얘기가 이어지냐 그러면 네. 대인 민감도라는 걸로 이어집니다. 대인 민감도. 대인 민감도를 영어로 하면 뭐 interpersonal sensitivity라고 하던데요. 요즘은 그런 게 되게 많아졌어요. 요즘 뭐 성과 연봉제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죠? 그럼요. 성과 연봉제가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해고를 할 때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징계 해고나 어떤 경영상 되게 어려워가지고 정리 해고를 하는 이외에 성과가 떨어진 저성과자들도 해고할 수 있는 통상 해고 이게 앞으로는 된다 그래가지고 노동계가 되게 시끄러웠던 일이 있어요. 네. 그러면 성과가 없는 사람들을 저성과자로 분류를 하고 그 저성과자들은 기업들이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한 1년 만에 그것을 통과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빠꾸되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뭐 해고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앞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이미 사실 대기업에는 이런 저성과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협상론 뭐 이런 걸로 이런 저성과자들이 모여 있는 그 프로그램에 가서 강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분위기 되게 우울해요. 그러니까 각 팀에서 이 네. 가장 성과가 안 좋은 사람들로 찍힌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으니 그리고 결국 이 강의를 듣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다시 원대 복귀되는 거지 네. 이게 한 6개월 1년 뒤에 통과 안 되면 다시 이게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울한데 약간 뭐랄까 사람들이 의욕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강의를 하고 제가 이런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총괄 관리하는 임원분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이 회사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좀 가장 큰 공통점이 뭡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분류되는지 어떤 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점이. 이해력이 좀 딸리는 사람? 음. 그리고 물론 이제 오늘 주제처럼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 평판이 안 좋은 사람. 일은 조금 잘해도 오히려 평판이 나쁜 사람들이 조금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기도 그래서 하고요. 저도 뭐 이렇게 약간 좀 머리가 좀 안 좋거나 네. 뭐 기획력이 없거나 또는 성실하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그 임원분이 되게 희한한 답을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인 민감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떨어지는 사람. 대인 민감도가 떨어진다. 즉 뭐냐면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네.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아이고 뭐 너 잘하네. 그래 나 잘해. 난 잘해. 그러니까 이게 말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눈빛을 보내고 이런 행동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포커스는 자기에게만 이렇게 꽂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져 쟤랑은 일을 못해. 그러니까 그런 되게 둔감한. 네. 그러니까 대인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거를 잘 관심도 없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근무 평가가 되게 안 좋다는 거예요. 야, 이건 좀 또 색다르다.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빈트가 안 맞고 막 뭐 자기 혼자 막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대인 민감도,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업무 능력하고도 바로 이어지는구나.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협상론 공부를 하다 보면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커뮤니케이션과 메타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다르냐. 메타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사전적 의미 그 너머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의 말이 아닌 그 사전적 말 이면의 그 의미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메타 커뮤니케이션인데 이런 것들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뭐 이러는 거죠. 제가 참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는데요. 생각난 김에 말한다. 그러면 진짜 생각난 김에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진짜 우연히 생각난 김에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걸 내가 언제 얘기하지? 언제 얘기하지?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굴리다가 지금 생각난 김에. 그러니까 이 생각난 김에라는 말 자체는 이 사람이 이 이슈를 되게 머릿속에 넣고 있구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고. 또는 이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말 많이 쓰시는 분이 있거든. 잘 알긴 뭘 잘 알아. 근데 이 말은 그래 너 잘 모른다고 할 것 같아. 좀 내가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 잘 아시겠지만 말이죠. 이러면서 뭔가 자기의 입장을 강변하기 위해서 이 말을 많이 쓴다는 거고. 또 있어요? 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솔직하게 네네. 그러면 뭐 지금까지 솔직하게 말 안 한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라는 그 말 자체는 그 말 자체에 오히려 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아마 사실로 안 받아들여 줄 거야. 그러니까 더 막 강하게. 솔직하게. 이게 솔직하게. 저는 괜찮아요. 저는 상관하지 마세요. 안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 그러니까 아니지. 네. 그 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대인 민감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저는 괜찮아요. 너 괜찮나 보다? 그냥 빼버리고. 뭐 이런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은 사실은 그 이면에 뭔가 숨겨져 있는데 대인 민감도가 높은 사람은 딱 얘기를 듣고 저는 괜찮아요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눈빛, 손짓을 보고 이 사람이 이걸로 상처받았구나. 그럼 이걸 갖다 케어해주는 그런 마음. 자, 그럼 좀 더 재밌습니다. 네. 이제는 직장에서 상사나 선배, 높은 사람하고 대화할 때요.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상사 이런 얘기 합니다. PD 요즘 무슨 일 있나? 뭐 피곤해 보인다? 이런 건가요? 요즘 뭐 무슨 일 있나? 요거를 갖다 번역기를 돌려보면 요즘 일 처리가 시원치 않아. 앞으로 주의해. 이 얘기를 요즘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또는 PD 지난번에 그 건은 어떻게 됐지? 이거는 빨리 좀 보고 좀 해라. 라는 그 말에 번역기 돌리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는 PD 지금 맡고 있는 일이 많이 힘들지? 너 이거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야, 이거는 너한테 역부족인 것 같아. 이게 좋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이 힘들지? 이 얘기는 이제 상당히 지금 상사가 열받은 거예요. 그러네요. 또 힘든 일 있으면 미리 얘기하게요, PD. 이거는 사적인 일로 업무에 지장 주지 말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 그러니까 힘든 일 있으면 미리 얘기하게. 나를 걱정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그런 얘기하고 그럼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그게 별로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제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상사가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이거는 여기는 사무실이야. 좀 긴장 좀 해. 뭐 이런 얘기라는 거죠. 또 저도 이거 책에서 보고 재밌는데 김 과장 자네는 참 가정적인 것 같아. 네.
이것도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자네는 참 가정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회사나 업무보다는 사생활을 참 중시하는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럼요. 이 멘트와 멘트를 하는 선배나 상사의 그 표정 이런 거에서 미리 사실 암시를 받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약간 긴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민감한 사람은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둔감한 사람은 내가 힘든 걸 알아주는가 보는구나. 이렇게 되면 위로해 위에서는 주는가 속 보다. 터지는 거지. 그러면서 평가할 때 D 이렇게 그러네요. 생각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조금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동료끼리 아.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광수 씨는 성격이 참 시원시원하시네요. 이거는 넌 정말 아무 생각이 없구나. 말도 함부로 하고 앞뒤 정황을 좀 봐라. 이런 얘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또는 저기 광수 씨 이거는 이거는 꼭 오늘까지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맨날 너 때문에 힘들다. 이거는 좀 제대로 좀 처리해 주라. 이 말일 수가 있다는 거고 또는 이게 있어요. 광수 씨는 우리 회사에 있기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이거는 글이 잘났으면 좀 다른 데로 가든가. 이런 거죠. 또는 광수 씨 뭐 워낙 알아서 잘 하시잖아요. 이거는 넌 도와주고 싶지 않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 또는 오늘 팀장님 기분 안 좋습니다. 이 얘기는 야, 너 때문이야. 뭐 이런. 제가 이제 이 내용은 그 몇 가지 그 직장인들 관련된 책에서 봤는데 네. 이제 물론 이 글에 대해서는 뭐 꼭 그럴까라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럼요. 이제 아까 말한 전체적인 그 컨텍스트 맥락을 보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렇죠. 이 보통 우리 영어의 between the lines라는 표정. 이 글과 글 사이, 말과 말 사이에 그거를 캐치해내야만 네. 그게 맞춰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엉뚱한 산으로 올라간다는 얘기. 그걸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그렇죠. 예. 재밌네요. 그래요? 이런 얘기를 좀 간혹 들었는데 숨겨진 뜻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요. 네. 자, 첫 번째 이슈가 그러면은 평판, 무시 못함. 그리고 평판을 무시 못하고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내 이미지가 잘못 잡혀 있을 때는 그걸 좀 바로잡는 노력도 하고 예.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조금은 신경을 쓰고 민감해져라.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날 알아줄 거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네. 직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다. 그럼요. 예. 자, 이제 다음으로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상사가 야단을 치고 네. 잘못을 지적할 때는 열심히 적어가며 청취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적는 것도 잘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막 받아 적는 거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예.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죠. 자,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상사가 불러서 뭔가를 지적할 경우가 있어요. 아니, 박 과장, 이게 말이야. 이 기획서, 아니, 이게 포인트가 이게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뭔가 지적을 하면서 할 때, 이런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막 서둘러 변명을 하거든요. 그건 그게 아니고요. 라면서, 이렇게 뭔가, 내가 했던 의견이 이렇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듣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러면 상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자네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말이지. 이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부하 직원과 계속 이렇게 토론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갑자기 상사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지금 뭔가 좀 잘못됐다고 지정해 주려고 그러는데 얘는 계속 자기를 이게 변명하고 있으니까 사실 지적당하는 걸 다 싫어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지적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스트레스예요. 물론 지적질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아주 까칠한 상사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뭔가를 지적하고 뭔가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게 될 때 상대방이 또 안 좋은 표정질 그걸 다 느끼면 그게 다 싫거든요. 그래서 그 야단을 친다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본인도 힘들고 또 나아가서는 그만큼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큰 마음 먹고 지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그게 사실은 이게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라고 계속 장황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면 이런 나쁜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선배는 당신에게 마음 편하게 지적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요 보고서 내가 니를 인격적으로 무시한 것도 아니고 요거를 요렇게 내가 그동안 니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하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니 일에 쉴드질을 치려고 난리란 얘기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당신은 선배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럼요. 저 역시 그 로펌 입사 초년병 시절에는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질렀어요.
막 이렇게 누가 잘못 지적하면 이게 아니라고 막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얘기가 되게 길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제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만약에 선배가 나를 불러서 뭔가를 지적하려고 하면 메모장 들고 가지고 네. 아예 제가 조금 기억 못할 수도 있어 제가 좀 적어가면서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딱 적어요. 이렇게 후배가 딱 적어가면서 선배의 지적사항을 경청을 하면 일단 경청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선배들은 그 태도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물론 근데 선배 지적사항 중에는 말이에요. 제가 수긍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건 스타일의 차이인데 자기는 자기 스타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스타일의 차이니까 그거를 제가 꼭 수긍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스타일의 차이면 이게 더 문제예요. 왜냐?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고 합리적인 문제, 불합리 이런 거라고 하면 네. 내가 합리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스타일로 고착화돼 있어. 저 사람의 스타일로.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안 바뀌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 스타일이 다른데 그 스타일이 다른 거에 대해서 내가 막 이렇게 반박을 하면 이거는 더 평행선으로 가는 겁니다. 대화가 안 끝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배의 지적에 변명하지 말고 아주 초롱초롱한 눈으로 경청을 하며 적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거죠. 아하, 역시 선배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놓쳤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거죠.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군요. 바쁘실 텐데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배 입장에서는 제가 나중에 선배가 될 수도 그러는 거예요. 네네. 후배한테 뭔가 지적질할 때 되게 몇 번 망설여요. 이거 얘기할 때 얘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근데 역시나 이렇게 뭔가 좀 반발을 하면 네. 말하다가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얘가 딱 수용을 하고 이렇게 막 적고 고맙다 그러면 가르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또 제가 일을 하다가 좀 편하게 불러서 야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 딱딱 받아들이면 왜 선배입니까? 선배는 그래도 뭔가 업무에서 후배보다 나으니까 선배잖아요. 물론 선배가 100% 옳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태도를 보여주면 그런 태도가 이렇게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 후배가 술 한잔 하다가 근데 선배님 제가 이런 부분은 저도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선배가 이미 이 후배를 좋아하니까 수긍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반박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거거든요. 경영학의 대표적인 구루라고 하는 이 피터 드러커. 네. 피터 드러커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상사를 매니지먼트하라. 상사를 매니지먼트하라. 우리가 보통 네.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고 고객을 어떻게 매니지먼트하라 이런 얘기는 많은데 피터 드러커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고객은 상사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사를 고객이라 생각해 봤습니까? 상사야말로 여러분들의 승진을 책임질 고객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상사에 대해서 어떤 그 접근을 하라라고 좀 알려준 팁이 네네. 있는데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상사도 평범한 인간임을 잊지 말라. 이렇게 상사는 천재도 악마도 아닌 평범한 인간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라. 즉 감사할 일에는 감사하고 격려할 일이 있으면 격려하고 감사함을 표현해서 기분 나빠할 상사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나름대로 상사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상사도 섭섭하죠. 섭섭해한다. 그럼요. 또 상사는 상사가 내는 밥값, 또 상사가 진급시켜주고 명절 때 주는 선물, 고생했다고 하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메모 한 장. 그럼 우리는 이거 뭐 상사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게 아니고 또 나는 부하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사도 평범한 인간임을 잊지 말라. 이게 첫 번째고요. 네. 이게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8가지 원칙이면 8가지 내용이 있겠네요. 네. 두 번째는 상사가 늘 당신 마음을 헤아리고 있을 것이란 착각을 하지 말라. 여러분 머릿속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걱정과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상사의 머릿속이나 시간도 자신의 일로 꽉 차 있다. 왜 상사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주지 않고 왜 내 마음 몰라줄까? 징징거리지 마라. 그거 쉽지 않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상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상사에 대한 과대평가는 용서받을 수가 있다. 상사를 과소평가하다가는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 이게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죠. 네. 그다음 네 번째가 재미있는데 상사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상사를 변화시키는데 성공한 직원이 있으면 소개해보라 나에게. 또 아내를 변화시킨 남편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그 상사가 내 스타일에 맞지 않고 그러면은 싸워서 내 스타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그게 아주 한마디를 딱 던지자. 아내를 변화시킨 남편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놓고 접근하라라고 하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다섯 번째, 상사의 유형을 파악하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자, 성격이 급하고 빠른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사가 있으면 그때는 좀 이렇게 뭐랄까 양이 좀 적더라도 빨리 on time 시간에 맞춰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좋고 간단 면료하게. 반대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제대로 된 보고를 원하는 스타일 같으면 또 그렇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잘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내가 일을 잘하기 위한 평가를 받으려면 내 상사의 스타일이 어떤가. 그러면 내가 보고서를 쓰더라도 내가 이메일을 쓰더라도 그 상사가 흡족해 할 만한 그 스타일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 스타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여섯 번째, 자극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아라. 누구나 컴플렉스가 있다.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때로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약점을 건드리면 어떤 화를 입을지 아무도 모른다. 당신 상사의 약점을 알고 있는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약점을 한비자는 영린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이게 또 재밌던데요. 상사를 놀라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상사에게 말하라. 그래야 오해도 사지 않고 치명적인 오류도 범하지 않는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안 좋은 정보일수록 빨리 알리라 얘기하라고. 그랬죠. 꾹꾹 눌러가지고 있다가 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선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판단이 펑 터지면 여러 명의 부상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상사를 놀라게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신임을 얻은 후에 얘기하라. 제가 이거는 언젠가 한번 협상론에서 그 탕왕과 이윤 이 얘기로 제가 한번 자세하게 풀어낼 텐데요.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이 사람, 이 상사가 나를 신임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 얘기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내가 이 사람과의 신뢰의 다리를 먼저 쌓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상사에게 이 말이 먹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거든요. 신임이 없는 상태에서는 건설적인 얘기를 해도 상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신임을 얻은 후에 얘기하라는 제가 언젠가 한번 독립적인 에피소드를 한번 다룰 겁니다.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실은 진짜 그 상사분들이 한번 들어봐. 후배들에게 한번 이런 들어봐.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 이런 게 있더라. 꼭 들어봐라.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그 독한 충고라는 좀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네. 여기저기서 이제 여러 가지 명언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 중에서 직장 상사와 관련된 한 4가지 충고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어떤 해결책 없이 절대 상사에게 문제를 들고 가지 마라. 월급은 투덜거리라고 받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생각하라고 받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출장을 떠났건 회식 자리에서건 절대 상사 앞에서 긴장을 풀지 말라. 세 번째, 절대 회사 회의에서 솔직하게 탁 터놓고 말하지 말라. 네 번째, 절대 남들 앞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이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네. 것 같아요.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네. 했을 때는 이제 지뢰를 밟는 거죠. 이제 지뢰 바를 때면 이제 터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빗대들었고 상사도 사람이다. 저는 그 얘기가 되게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관계에 관련돼서는 아마 변호사님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맞죠. 오늘 한 편으로서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슈 2개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 3개를 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후기에서도 사실 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던 분들도 참 많으셨어요. 예. 그래서 일단 요 편은 1, 2부로 한번 나눠서 진행을 그것도 좋네요. 해볼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슈 1번과 2번 좀 요약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평가한다면 그 평판이 그 조직에서의 평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또는 그 평가가 왜곡된 것이라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런 진지한 노력을 해야만 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위 상황들을 조금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인 민감도가 필요하다는 네. 점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상사가 나를 질책할 경우에는 상사가 나를 인간적으로 모욕하기 위해서 질책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업무적으로 질책할 때는 그 상사의 노하우를 내가 얻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마음으로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적어가면서 네. 경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일을 많이 맡게 될 것이고 그 상사와의 관계도 좋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상사도 한 명의 약한 인간이다. 절대 이 사람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 상사도 위에서 치이고 집에서 치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접근한다면 또 다른 모습의 상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